자, 오늘 14강 연력학 제일법칙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일샤를 법칙을 공부했습니다. 기체의 부피와 압력과 온도 사이의 관계를 실험으로 알아냈다고 했죠. 그것도 17세기, 18세기에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일샤르의 법칙을 기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의 운동에서부터 구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것이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기체 분자 운동론에 의해서 보일샤르의 법칙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기체의 압력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체 분자 운동론이 무엇인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체의 상태를 부피, 온도, 압력으로 기술하는데 이것들의 거시적인 성질을 기체를 구성하는 기체 분자의 미시적 운동, 기체 분자의 운동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미시적인 운동에 무엇을 적용하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합니다. 운동 방정식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은 바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다고 했죠. 단 여기서 하나 더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물체 하나, 둘 또는 몇 개를 기술할 때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기체 분자들의 수는 어떻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많죠. 이럴 때는 통계를 이용합니다. 평균을 이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을 발전시킨 주요 과학자 3명만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베르누이, 우리가 앞에서 유체역학 공부하면서 배운 이 베르누이 맞습니다. 스위스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기체의 압력을 분자의 운동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체 분자 운동의 통계를 적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전자기하학으로 유명한 제임스 클럭 맥스웰입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의 속도 분포를 통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체 분자 운동의 모습을 가지고 열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확립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스트리아 사람 루드히 볼츠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차례차례 우리가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체 분자 운동론을 적용할 때 몇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분자의 부피가 아주 작아서 기체의 부피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크게 가정이랄 것도 없이 그 부피에 비해서 분자는 무척 작겠죠. 그리고 이 분자들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힘을 받지 않으면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언제 힘을 받느냐? 우리 부피 속에 어떤 상자 속에 기체가 들어있다고 하면 그 벽에 분자가 충돌할 때든가 또는 분자와 분자가 충돌할 때만 속력이 바뀌고 운동의 방향과 속력, 다시 말하면 속도가 바뀐다. 그때만 힘을 받는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자와 분자 사이의 충돌은 탄성 충돌이다. 탄성 충돌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이었죠. 우리가 옛날에 배웠었죠. 근데 이런 거를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할 때 비탄성 충돌이면 운동 에너지 일부가 이제 손실되는데 이게 무엇으로 손실됐었습니까? 그 물체의 내부의 구성 입자들의 운동으로 손실이 됐었죠. 근데 분자들은 어떻습니까? 분자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가지고 그 내부의 운동으로 이제 손실될 건 없죠. 그래서 사실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충돌은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분자와 분자가 아주 강하게 충돌해가지고 분자 내부의 에너지 상태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분자의 운동 에너지 일부가 분자 내부의 에너지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탄성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지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는 이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정을 가지고 우리 앞에서 온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어떤 수많은 구성 입자들로 만들어진 계가 있으면 그 계 입자들의 무질서한 운동 에너지가 바로 온도였죠. 그래서 기체의 온도는 분자 운동 에너지와 관련된다. 그리고 기체의 압력은 바로 어떤 상자 속에 들어있다든가 용기 속에 들어있으면 그 기체 분자가 용기를 때리는 그 충돌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이제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체 분자 운동론의 주요 가정이고,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기체의 압력을 이제 분자의 운동으로, 분자의 속도로 한번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체의 압력이 바로 분자들이 이 벽을 갖다 때리는 힘에 의해서 생긴다고 맨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베르누이라고 했죠. 베르누이는 정말 오래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유체역학 얘기할 때 1738년에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고, 거기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제안했었죠. 그리고 사실은 이 베르누이 방정식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바로 유도되는 것이지만, 베르누이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실험으로 이제 그 유체의 흐름을 설명하는 것을 이런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책이 출판되면서 유체역학이라는 분야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 그 물질의 분자나 원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훨씬 전이 되겠습니다. 19세기에 돼서야 분자의 존재가 확립이 됐었죠. 그런데 베르누이는 이 책에서 기체의 압력은 분자가 벽을 때리는 힘 때문에 발생한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어떤 이론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분자 운동론에 의해서 실제로 기체의 압력을 분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상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를 만드는데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육면체의 상자를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자의 각 모서리가 이제 X축, Y축, Z축이라고 하고, 한 변의 길이가 L인 그런 상자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분자 하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분자 하나가 움직이는데 어떤 면을 때리냐면 바로 요 면을 때린다고 하겠어요. 요 면은 어떤 면입니까? 요 면은 YZ 평면의 이제 평행인 그런 면이 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옆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L이고, 여기가 이제 YZ 평면의 평행인 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때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맞고서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이제 충돌을 한 다음에 반사돼서 나가겠죠. 그럴 때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때 여기서 이 충돌은 탄성 충돌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분자가 면과 탄성 충돌을 한 다음에 튕겨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탄성 충돌을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마찰력이 있으면 에너지를 잃어버리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벽에 운동 에너지 일부가 벽 속으로 들어가서 마찰 효과가 그렇게 에너지 손실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작용하지 않는다. 그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설명되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V라는 속도로 벽하고 충돌했을 때, 충돌해서 되튕겨져 나올 때 V'이라는 속도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자, 상자 속에 분자가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씁니까? 이 분자가 이 벽을 맞으면 어때요? 이렇게 튕겨져 나가죠. 이렇게 튕겨져 나갈 때 무슨 힘을 받고 튕겨져 나가냐면 바로 수직항력을 받고 튕겨져 나가는데, 수직항력은 이걸 왜 수직항력이라고 부르냐면, 이 면이 벽이 이 분자의 운동을 또는 물체의 운동을 이제 제한해 가지고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벽의 면에 수직이게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수직항력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6강에서 본 것이죠. 수직항력 우리 배울 때 한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다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수직항력이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물체가 여기에 이 면에 이렇게 충돌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충돌하면 면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서 바깥으로 이렇게 되튕겨져 나가죠. 그러면 여기에는 공이 또는 물체
자체가 면을 이렇게 때리면 이 공이 마루를 때리는 힘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방향으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공이 마루를 때리는 힘이 되겠죠. 그러면 이 힘의 반작용은 뭐가 됩니까? 마루가 공을 때리는 힘이죠. 마루가 공을 때리는 힘은 어떻습니까?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죠.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근데 이 힘을 이렇게 이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분해하냐면 이 면의 평행인 성분과 그 다음에 수직인 성분으로 분해를 하는데, 이때 평행인 성분은 바로 마찰력이고 수직인 성분이 바로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찰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이 평행인 성분은 없고 수직인 성분만 있어서 그때는 이 공이 벽에 힘을 작용할 때 비스듬하게 때리더라도 수직인 방향으로만 벽에 힘을 작용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은 면의 수직인 방향을 향하고, 그 다음에 수직항력의 크기는 운동법칙으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6강에서 배웠었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운동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 분자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탄성 충돌을 한다고 그랬죠. 탄성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탄성 충돌하니까 요거 YZ 평면이니까 탄성 충돌일 때 마찰력이 없으니까 힘이 어떤 방향으로만 작용합니까? X축 방향으로만 작용하죠. 요 면의 수직인 방향은 X축 방향입니다. 요거 YZ 평면에 평행한 거니까. 그러면 충돌 전의 속도를 성분으로 표시하겠어요? VXX 더하기 VYY 더하기 VZZ. 근데 힘은 어떤 방향으로만 작용한다고 그랬습니까? X축 방향으로만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성분의 속도만 바뀌겠습니까? X축 성분의 속도만 바뀌겠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X축 성분은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어떻게 되면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V'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전 속도가 VXX 더하기 VYY 더하기 VZZ이라면 충돌 후 속도는 이게 바로 YZ면에 충돌한 충돌 후 속도입니다. 이건 반드시 마이너스 VXX 더하기 VYY 더하기 VZZ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 속도 변화량을 알 수가 있겠죠. 충돌 전후의 속도 변화량, 그건 어떻게 구합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되죠.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뺐더니 어떻습니까? Y성분과 Z성분은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무엇만 남아요? 네, 그렇죠. X축 성분의 속도의 2배가 되죠. 자, 이게 바로 속도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벽이 분자한테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뉴턴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했는데, 뉴턴의 운동법칙이 바로 무엇입니까? F는 ma죠. 그래서 F는 ma에서 a를 구할 때는 델타 t분의 델타 v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델타 v를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 t를 구해야지 되겠어요. 그 델타 t는 어떻게 구하느냐? 델타 t는 어떤 시간 간격이냐면 이것이 한번 여기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또 부딪히고 할 때 그 시간 간격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분자의 x축 방향의 속도의 성분은, 자, 이 yz 평면에만 지금 부딪히는 거 하니까 저쪽 편하고 저쪽 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성분,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성분은 x성분이죠. 그래서 v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왔다 갔다 한번 할 때 거리, 한번 충돌하고 그 다음 충돌할 때까지 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이게 바로 X축 방향의 거리가 될 텐데,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갔다 오니까 2L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요 Vx라는 속도로 2L을 갔다 왔다 하면 걸린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델타 T는 Vx분의 2L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속도 변화량도 구했고 시간 간격도 구했으니까 힘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힘은 어떻게 하면 구하면 돼요? F는 ma죠.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F1이 되겠어요. 자, 요 F1은 왜 YZ 평면에서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향하냐면, 우리 F는 ma에 의해서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m 분자 하나의 질량이 있고 델타 t도 구해놨고 여기서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v도 구해놨죠. 여기서 구해놨습니다. 근데 이 델타 v의 방향이 마이너스
x의 방향이죠. 그래서 저게 이 마이너스 x의 방향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x의 방향으로 이제 작용하는 걸 여기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구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델타 t 집어넣고 그다음에 델타 v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여기다 또 m을 곱했죠.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L분의 mvx 제곱하고 x햇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요게 하나하나인데, 요 하나하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값을 갖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뭘로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거니까 평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힘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데, 봤더니 무엇의 평균만 구하면 되냐면, 어떻습니까? L이나 M이나 이런 건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게 속도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 하나의 속도를 우리 어떻게 표시한다고 그랬습니까? V는 Vx, x 더하기 y, y 더하기 vz, z인데 요것의 속도의 제곱, 다시 말하면 속력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vx제곱 더하기 vy제곱 더하기 vz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자 하나의 속력의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세 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각 세 항의 평균의 합으로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자 속에서 그 분자들이 막 무질서하게 움직이는데 이랬을 때 x성분의 제곱의 평균하고 y성분의 제곱의 평균하고 z성분의 제곱의 평균은 우리 어떻다고 알 수가 있냐면 요 세 개는 같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세 개가 x축 방향 성분하고 y축 방향 성분하고 z축 방향 성분을 구분할 수가 없죠. 이거 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그 X방향이나 Y방향이나 Z방향이 정육면체니까 거리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놈들이 처한 환경이 다 똑같기 때문에 요 제곱의 평균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냥 X에 대한 것만 생각해서 X 제곱의 평균의 3배다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속력의 제곱의 평균과 한 성분 Vx 제곱의 평균 사이의 관계를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Vx의 제곱의 평균은 3분의 1 V제곱의 평균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 아까 힘 구할 때 YZ 면에서 작용하는 힘은 무엇에만 관계있죠? Vx제곱에만 관계있죠. 그래서 요놈의 평균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F1을 이렇게 구해놨고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을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YZ 면에 충돌한 수많은 분자 중에 하나에 작용하는 평균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평균이 바로 뭡니까? 요거 평균했다는 뜻이죠. 요걸 평균하는데 뭐만 평균하면 돼요? Vx제곱만 평균하면 되죠. 근데 이 Vx제곱이 바로 무엇인 걸 압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3분의 1 V제곱이니까 요거 3분의 1 V제곱에서 F1, 그러니까 분자 하나에 작용하는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면이 분자 하나에, YZ 면이 분자 하나에 작용하는 평균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평균 힘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건 바로 뭡니까? 면이 분자한테 작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체의 압력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자가 면한테 때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면이 분자를 때리는 힘을 알면 우리 그 분자가 면 때리는 힘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거 바로 알죠.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이 힘의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힘의 반작용은 바로 뭐가 됐어요? 요거는 그 평균 힘은 여기다 프라임 붙였습니다. 요 놈의 마이너스가 되죠. F1에. 그래서 F1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사인 없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당 힘인데 요거 X축 방향으로 전부 다 가니까 요거 N개가 YZ 평면을 때린 거라고 하면 요거 평균 힘이니까 평균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그러면 분자 전체가 YZ 평면을 때리는 그런 힘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크기를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여기에다가 N만 구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X햇 요거 없애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N만 이렇게 곱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모든 분자들이 한 면을 때리는 힘이죠. 그러면 압력은 바로 뭐가 같습니까? 그 면의 넓이를 나눈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 N개의 분자가 YZ면을 때리는 힘에 의한 압력은 바로 이 F를 무엇으로 나누면 됩니까? L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L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L제곱에다가 L 곱하면 L3승인데 바로 이 L3승이 바로 뭡니까? 네, 우리 앞에
그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육면체로 시작했으니까 이게 바로 부피가 되죠.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부피를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디어 구했습니다. 압력을, 기체의 압력을 무엇만으로 구했습니까? 기체의 부피하고 그 다음에 속력의 평균 속력, 분자 하나당 평균 속력으로 이렇게 구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피가 V인 상자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압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바로 기체 분자 하나의 속력의 제곱의 평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결정이 된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체 분자의 운동론으로 기체의 압력을 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오늘 이제 구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이제 기체의 압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기체의 온도를 우리가 이미 구해놨었죠. 자, 그 두 개를 연결할 것 같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보일샤를 법칙과 같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구한 거를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을 구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